야담상회를 찾아주신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첩을 드리겠다고? 이거 내가 방금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가? 자네 입에서 나올 단어치고는 너무나 해괴망측한 단어였다네. 첩이라 하였던가? 이 사람이 드디어 악처에게 시달리더니 실성을 한 게로군. 이보게나, 자네 그 소리도 듣지 못하였는가? 자고로 여자 두 사람을 데리고 사는 것은 천지를 움직이는 일 다음으로 힘든 일이라. 마음고생만 줄창나게 하게 되는 남자는 얼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하물며 그 똥마저도 흑빛이라지 않던가. 물론 그 말은 나도 익히 들어 알고 있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겠는가. 나는 지독하더라 한들 지금의 마누라가 아닌 여인과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것을 말이야. 자네도 알자는가. 우리 마누라 성질머리. 이것이 도대체가 지아비를 하늘처럼 섬기는 것은 내 바라지도 않네. 그저 사람 대접만이라도 좀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도통 그런 맛이 없으니 내 집에 기어들어가도 낙이 없으니 원. 옛날 옛적 마을 어귀의 커다란 은행나무 밑에서 친후 사이로 보이는 장년의 두 선비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백초씨로 선친으로부터 수월찮은 재산을 물려받아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는 양반네였지요. 일찍이 적당한 집안의 여식과 약조된 혼례를 치르고 십수년을 산 터였습니다. 백초씨의 아내는 오방댁으로 박색을 겨우 벗어난 여인이었지요. 인물은 없었지만 새색시로 들어왔을 때는 그리도 곱고 어질게 굴던 마누라였는데 나이가 찰수록 서서히 본색이 드러나 이제는 진작에 집안의 상전을 꿰차고 있었습니다. 그놈의 되지도 않는 과거에 매달려서는 십수년이나 허송세월 보냈으면 되었지. 뭐 한다고 책 나부랭이는 들여다보고 있답니까? 당장 아궁이에 쓸어넣고 다른 살 길이나 좀 알아보든가 하셔요. 말이 초시지. 이름뿐인 양반 꼬리표가 밥이라도 먹여준답디까? 점심상을 물린 이후 슬그머니 책상머리에 앉으며 서책을 열자 그 모습을 본 오방댁의 불같은 호령이 백초씨를 향해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백초씨는 과거를 본다는 변명으로 시간만 죽치고 있다가 변변찮은 벼슬 하나 구하지 못하고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 신세였기에 오방댁의 서슬퍼런 잔소리의 한마디도 대꾸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렇듯째 아내 오방댁이 백초씨의 일거수 일투족을 마음에 들지 않아하니 백초씨는 연일 터져나오는 아내의 잔소리와 바가지에 영 죽을 맛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만 들어가 봄세. 아니, 벌써 들어가는가? 이 사람 시간을 더 죽치고 있다가는 또 그 몸의 도깨비 같은 여편네가 빨래방망이를 들고 나를 패죽이러 올지도 모른다네. 사람 참 신세가 어찌 그리도 가냘프던가. 그래, 알겠네. 거 조심해서 들어가게나. 백초씨는 아쉬움 가득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며 친우에게 손짓했고 친우는 그런 백초씨를 세상 불쌍한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안쓰럽게 바라보고는 혀를 차며 배웅해 주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백초씨에게는 뜻하지 않았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자신과 서당 동문인 한친우에게서 서신이 당도한 것이었지요. 소시적에 막역했던 사이로 서로가 서로를 중마고우로 여기고 있었으나 장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는 곳이 멀어지고 연락이 뜸해져 그간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게 된 친우였습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닿은 연락이니 이것 참 반갑기 드디었구나 그래. 반가운 마음에 백초씨가 서신을 펼쳐 확인해 보니 안타깝게도 그것은 이미 친우가 세상을 떠나기 전 유언 형식으로 백초씨에게 남긴 일종의 유서였습니다. 백초씨는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자신에게 보낸 유언장을 꼼꼼히 읽어보았지요. 이보게나 백가, 그간 잘 지내셨는가? 이리 오래간만에 자네에게 연통을 하려니 염치가 없어 부끄럽네만. 내 가세가 기울어진 지 오래인 마당에 체면을 차려 무엇하겠는가. 건강도 좋지 않아 나는 곧 세상을
하직할 운명을 받아놓고 있으니 달리 부탁할 곳도 없어 이렇듯 염치불구 자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되었네. 이 서신이 도착했을 때쯤이면 필시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니 부디 조문이라 생각하고 우리 집에 한번 들러 내 아내가 자네에게 하는 말을 꼭 좀 들어주시게나. 그것은 오랜 기간 아내와 내가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네. 친우의 마지막 부탁이라 여기고 꼭 들러주시게. 서신을 다 읽은 백초 씨는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사람. 아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저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건만 대체 이것이 무슨 병고인가 그래. 백초 씨는 서신을 소중히 접어 품속에 갈무리하고는 그 길로 날짜를 잡아 친우의 집이 있는 오십리 여정길에 오르게 되었지요. 백초 씨가 친우의 집에 당도하고 보니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에 집안에는 줄줄이 이어진 어린 자식들이 자그마치 5이었습니다. 백초 씨가 흙담 넘어 살인문 밖에 당도하자 고생을 해서인지 폭삭 늙은 것만 같은 친우의 아내가 마당으로 나와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아이고, 오셨군요. 안 그래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차였습니다. 이거야 원. 친우가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르고 이제야 도착하였습니다.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누추하지만 안으로 드시지요. 친우의 아내를 따라 집안 마루에 앉으니 부엌에서 장성한 처자가 조촐한 술상을 들고 나오는 것이었지요. 얘야, 인사 올리거라. 아버지의 친의신 백초씨 어른이시다. 백초씨 어른, 여기는 우리 집의 맏딸입니다. 처음 뵙겠사옵니다. 소녀 순양이라 하옵니다. 제 어미의 부름에 자신을 순양이라 소개한 처자의 목소리가 참으로 곱자 백초 씨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젊고 한창인 그 밭꽃 같은 얼굴에 자신의 아내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화사함이 묻어 있었지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고만 백초 씨가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자 은근슬쩍 백초 씨의 낯빛만 살펴보고 있던 친우의 아내가 대뜸 백초 씨의 옷자락을 덥석 붙들고는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떠나간 남편과 제가 장고의 장고를 거듭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부디 제 여식을 조씨 어른의 후첩으로 데려가 주실 수는 없으시겠습니까? 예. 갑자기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장성하여 거리를 두었다고는 하나 한때는 절친했던 친우의 여식을 어찌 첩으로 삼는다는 말씀입니까? 백초 씨가 화들짝 놀란 얼굴로 허둥대자 친우의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재차 입을 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세가 형편없어 이대로는 남은 가족이 경을 치게 생긴 마당입니다. 그러하온데 평소 친분이 있던 노승께서 말씀하시길 저희 맏딸이 이 집안에서 출가회인이 되지 않으면 남은 자식들도 모조리 아사할 팔자를 타고났다 하지 뭐겠습니까? 딸아이의 타고난 성정이 집안에 들어올 운대의 흐름을 막는다나요? 아니, 그러하시다면 좋은 혼사처를 찾아 혼인을 시키시면 되실 일을 어찌 저 같은 자의 첩으로 들이신단 말씀이십니까? 제 딸아이는 이미 한 번 혼인을 했던 몸입니다. 악독한 시집에서 소박을 맞고 쫓겨났지요. 집안도 보잘것없거니와 이러한 사연까지 있는 여식에게 어느 누가 혼담을 넣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일이지요. 친우의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딸 순양이를 끌어안았고 순양 역시 수심 깊은 얼굴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소녀의 사연에 대해 한 말씀 드려보겠사옵니다. 이윽고 순양이 제 어미를 대신하여 기나긴 사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지요. 동생들을 업고 안고 먹고 살기 위해 이 집 저 집 품삯시를 받아다가 짐을 한가득 머리에 이고 종종 걸음으로 받치며 논이며 돌아다니던 순양은 온몸이 부서져라 발발 쏘다니며 일하여도 스스로 힘들다는 소리 한마디 하지 않던 착실한 여식이었습니다. 그런 순양이가 17 되던 해에 마침내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순양 어미는 어려운 형편을 핑계 삼아 자신이 맏딸이 이토록 고생만 한 것이 너무도 안쓰러워 시집가기 전날 순양의 머리를 곱게 따아주며 말했습니다. 순양아, 내 어미가 되어 참으로 그간 너에게는 못할 짓만 시키고 살았구나. 이제 이 집에서 일하던 기억일랑 말끔하게 있고 그 집으로 시집간 너라도 잘 먹고 잘 입고 지내거라. 시댁 쪽은 식구도 단출하다 허니 순양이 네가 지금처럼 땀 뻘뻘 흘리며 지낼 일도 별로 없을 게다. 가서 끼니 거를 걱정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게야, 알겠지? 그날 밤 순양 어미는 순양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날이 밝고 순양이 제 어미에게 큰 절을 올린 후 시집이라고 찾아간 뒤 몇 밤을 지내보니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첫날부터 순양은 실타래가 엉키는 듯한 기분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댁의 분위기가 간밤 제 어미가 해준 말과는 사정이 너무도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구성원이라고는 신랑과 시어머니뿐인 줄로만 알았는데 웬걸요. 지독한 복병 중에 복병이 숨어있던 것이었습니다. 시집가 외인이 되었다던 그놈의 시누이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그 성질머리로 보건대 시집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소박을 맞은 모양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슬아의 딸 하나를 데리고 친정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관상이며 행실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손끝 하나 까딱할 생각이 없었지요. 시집간 첫날부터 일 하나 손대지 않고서는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저 닥치는 대로 순양을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예, 새아가. 오늘 저녁에는 아가 내가 쑤어준 메밀묵을 한번 맛보고 싶구나. 얼른 광에 들어가서 메밀 한 대빵만 퍼와서는 절구질해 놓거라. 올케 가기 전에 부엌에서 물 한 그릇 떠다 주고 절구제 끝나면 우리 복만이 좀 업어서 재워줘, 알겠지? 이놈의 시어미와 시누이는 새며느리의 몸이 두세 개는 되는 줄 아는지 순양이 한시도 쉬는 꼴을 못 보겠다는 듯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순양이는 그 혹독한 시집살이에도 거역할 생각 하나 없이 네 어머님, 네 형님 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그럼에도 순양은 언짢은 기색 한 번 없이 그들의 뒷바라지를 묵묵히 처리해냈습니다. 물론 순양도 속마음으로는 그럼 그렇지. 내 팔자에 어디 편히 먹고 자는 요행수가 들 수 있겠어. 일거리가 끊어지면 순양이 팔자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선 자신의 종아리가 붓도록 어깨가 빠지도록 일에 매진하곤 했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보니 어째 시어미보다 순양이를 더 부려먹는 쪽은 시누이였습니다. 성미가 졌다위니 시집에서 한 달도 못 견디고 소박을 맞고 돌아왔나 싶을 정도로 이 시누이가 시키는 시집살이가 순양이의 혼을 쏙 빼놓고 있었지요. 이쁘지도 않은 제 손발을 뒀다가 어디에 쓰려는지 시누이는 순양이만 보면 일감을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내 고쟁이 빨아내라, 내 옷 개어내라, 내 버선 빨아더라, 내 고쟁이 빨아내라. 이것들을 해치우고 나면 동치미 담아와라, 쑥 뜯어와 쑥 떡해라, 전 부쳐라. 그뿐이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딸애가 싼 배설물을 치워놓으라, 기저귀를 빨아두어라, 피곤하니 내 등 좀 두드려보라, 온삭신이 쑤시니 어깨도 주물러라. 이건 도대체가 시집살이인지 시누이, 직속 몸종으로 들어선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순양이를 못 살게구니 참으로 죽을 맛이었지요. 그렇게 고난의 낮 시간을 겨우겨우 버티고 나면 이어지는 밤 시간이 또 순양이를 그냥 놔두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치지도 않고 왕성한 이 한 살 아래의 신랑이라는 인간이 단 하룻밤조차도 걸을 생각이 없이 순양이를 쓰러뜨리고는 옷구름을 벗겼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 그냥 자면 아니 될까요? 어허! 이 사람이 무슨 소리시오? 자고로 부부의 덕목 중 하나인 후사를 도모하는 것에
어디 게을리할 수가 있겠어? 잔말 말고 그저 잠자코 계셔보시오, 좀! 무심하기 이를 데 없는 서방은 순양이 하루 종일 일거리에 시달리다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순양이를 이리 눕히고 저리 뒤집고 하며 신나게 제 회포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하룻밤에 딱 한 번이라면 그나마 이를 악물고 눈을 감으며 참아내었겠지만 세상에 이럴 수가요. 전생에 수총각으로 늙어 죽은 귀신이라도 쓰인 것인지 실컷 코를 골아대며 잠들었다가도 눈만 뜨면 또 잔뜩 달아올라서는 그 짓이었습니다. 한창 무르익은 과실의 농익은 맛을 아는 장년의 안악이었다면 이는 축복할 일이었지만 아직 운우지정의 참맛이 뭔지도 모르는 어리기만 한 새색시 순양에게는 이 정신 나간 밤의 고문이 보통 심각한 고역이 아니었지요. 피곤이 쌓여가던 순양의 눈밑은 어느새 시커멓게 숯검댕을 바른 것 같은 어둠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창이 밝아옴을 알리는 새벽닭 소리에 부랴부랴 옷을 걸치고 부엌에 나가려는 순양이의 팔을 남편이 또 잡아당겨 끌었고 저항할 힘조차 없었던 순양이 맥없이 그 용두지를 다 받아주고 나니 아침부터 늦장을 부린다며 시어머니한테 거나하게 호통을 들어버렸습니다. 혼인하여 시댁에서 생활하는 것이 원래 이렇게나 힘이 드는 일이었단 말인가? 어머니는 어찌하여 나를 이런 집에 보낸 것일까? 쏟아지는 졸음을 참아내며 앉을 틈도 없이 일하던 순양이 중얼거렸어요. 몸이라도 좀 이어 쉬어야 할 밤이면 잠도 못 자게 달라붙는 남편의 밤 시중에 탈탈 시달리는 것까지도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양이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다름 아닌 마음 고생이었습니다. 이것만큼은 도무지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몸만 와도 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혼수를 적게 해가지고 왔다며 자나깨나 궁시렁거리지를 않나? 배워먹지 못한 몰락의 양반 집안에서 자라서 그러한지 본 데가 없다는 심한 소리에 하나뿐인 외아들의 생기를 다 빼어먹어 아들이 기운이 없다는 둥 음식 솜씨나 일솜씨가 형편없다느니 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순양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해댔지요. 그렇게 눈코 뜰 새 없는 한 해를 보내고 도대체가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싶던 찰나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척거리는 걸음으로 동네 우물에 물을 길러갔던 순양의 귀에 동네 안악들의 잡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엿듣게 된 순양의 얼굴에 아주 오래간만에 피어나는 회심의 미소가 번뜩였지요. 얼굴에 웃음꽃이 만연해진 순양이 집으로 돌아와서는 시어미 앞에 섰습니다. 저기 어머님, 방금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갔다가 동네 여편네들하고 한판거나하게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늘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주눅이 들어있던 순양답지 않게 어쩐지 의기양양한 그녀의 태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글쎄 있지요? 형님이 시집에서 제 발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쫓겨난 거라고 말하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저 친정에 볼 일이 있어 잠시 기거하는 것이라 했더니 모두가 배를 잡고 끄끄대며 웃지를 않겠어요? 시어미와 시누이가 눈이 점점 휘둥그레지며 얼굴이 시뻘개지는 것을 본 순양이 다시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 딸 복만이가 글쎄 제 아버지는 하나도 닮지 않고 저기 어디냐? 형님네 시집마을 뒷산 남자의 땡중의 얼굴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는 소리를 하지 뭐예요? 그야말로 뺐었다며 시도득질은 못한다고 키득거리더라고요. 그리하여 제가 번듯한 양반 가문의 우리 시누이는 절대로 그런 해괴한 일을 벌여 시댁에서 소박 맞을 사람이 아니라고 대들고는 마구 싸웠지 뭔가요. 참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그런가요? 이놈의 여편네들이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경을 칠 소리나 쫑알거리다니 정말이지 대화 상대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조선천지 어디에 이토록 지체 높은 양반댁 마나님이셨던 우리 형님 같은 분이 있다고 그래? 족보도 없는 땡중이랑 눈이 맞아서는 혼외 자식을 낳았다가 소박을 맞았다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헛소문을 믿고 조잘대다니요. 대놓고 들으라는 듯 빈정대며 말하는 순양의 말투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대번에 불그락부르락했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기고만장하던 시누이는 마치 똥 마려운 강아지가 된 모양새로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 되어 콧김을 푹푹 내쉬더니 쾅 하고 문을 닫고는 제 방으로 기어들어가 버렸지요. 집안의 치부를 들킨 시어머니는 그 길로 일을 못한다는 핑계를 대며 두둑한 전대를 쥐어주고는 순양이를 집에서 내쫓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나긴 사연을 모두 전해들은 백초 씨가 측은한 눈빛으로 순양이를 바라보았고 순양이의 눈에 맺힌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리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독한 마음뿐입니다. 언감생심 번듯한 재치 같은 것에는 일절 관심도 없어요. 그저 제가 이 집안에서 출가외인이 되지 않으면 남은 제 동생과 어머니의 안위가 위험하다 하니 그것만 막으면 더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탁을 들어주실 분은 오직 아버님의 예친우셨던 백초씨님 뿐입니다. 부디 저를 후첩으로 들여주셔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경사, 아니 사달인지. 백초 씨는 입가에 번지려는 미소를 억누르느라 진땀을 빼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바람하지 않던 첩을 이런 우연한 기회에 드리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게다가 지엄한 사대부간 맺어놓은 친우의 유언이라는 막중한 핑계를 가져다 대면 제 아무리 호랑이 같은 자신의 마누라도 결코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일 터였습니다. 내 본디 사대부의 지엄함을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선비요나 사정이 이처럼 딱하게 되었다 하니 별 수가 없을 것만 같군요. 친우의 여식을 첩실로 드리는 모양새가 심히 좋아 보이지는 않다하나 첩이라 하여도 매본처 못지않게 호강시키며 결코 부족함 없이 지내도록 힘쓸 터이니 염려는 붙들어 매셔도 좋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친우의 아내의 융숭한 배웅을 받으며 순양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만저만한 이유로 오늘부터 한 집에서 지내게 된 안식구이니 이 임자는 기탄 없이 잘 좀 대해주시구려. 형님,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아니 지금 이게 대체 못하자는 광대 노름판입니까? 친우의 문상을 가겠다던 양반이 하라는 조문은 안 하고 망자의 여식을 첩실로 삼겠다며 데려오다니요. 당신 지금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감히 첩을 드리겠다고요? 안 식구요? 이런 방구 한마디도 없이 누구 마음대로 안 식구지요? 모든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백초 씨의 아내 오방댁은 불꽃이 뿜어져 나올 기세로 백초 씨와 순양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백초 씨의 예상대로 오랜 친후의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말에 그리고 비록 이름만 남은 양인 가문이지만 사대부간의 인의가 양반에게 어떠한 가치인지는 잘 알고 있었던 오방댁은 차마 순양을 당장 내쫓을 구실이 없었습니다. 분한 마음에 이를 갈았지만 어쨌든 순양을 받아들이긴 해야 했던 입장이었지요. 그리하여 백초 씨네 집 안방은 억세고 심통이 절절 끓는 본처 오방댁이 차지하게 되었고 여리여리하고 가냘프지만 기나긴 고생 끝에 각성하여 성깔머리가 튀어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새파랗게 젊은 첩순양이 행강채를 차지하게 되었지요. 두 방 가운데 있는 사랑방엔 백초 씨가 자리 잡아서는 기싸움으로 여념이 없는 두 사람 간의 불꽃 튀는 접전을 중화시키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방댁은 자기 소나기에 쥐고 살던 남편을 졸지에 새파란 첩에게 빼앗기게 생겼으니 그 심기가 말도 못하게 불편하였고 순양이는 순양이대로 이제 물러설 수가 없는 실정이라 죽어도 제 본가로는 돌아갈 수 없는 배수이진 앞에 놓인 처지였기에 더욱 백초 씨를 붙잡고 앙큼하게 매달렸지요.
박색에 가까운 제 마누라에게 쥐어 살던 백초 씨는 젊고 어여쁜 순양의 알랑방귀와 끔찍한 애교에 껌뻑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내쫓기기 전 시집에서 어찌나 험한 꼴을 당해왔던지 순양은 착하고 싹싹하면서도 강단이 보통이 아니었던지라 노비처럼 일하던 신세에서 벗어난 기회를 절대 놓치려 하지 않았지요. 그 덕분에 백초 씨는 인생의 처음으로 달콤한 운우지정의 맛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후첩순양이와 백초 씨의 사이가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자 자연히 본처 오방댁과 순양의 관계는 점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어 두 사람은 서로 얼굴만 마주하면 범과 용처럼 으르렁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아니 대체 어찌하여 빳빳이 고개를 쳐들고 바락바락 대드는 게야?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형님, 또 무슨 연유로 그리 억지를 부리셔요? 제가 어디 틀린 말 하나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인연이 어따 대고 눈을 부라려 부라리길? 2년 전연 하지 마셔요. 형님, 격조가 떨어집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처의 호랑이 같은 성질에 어느 정도의 잡음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설마 이 정도까지 앙숙이 될 줄은 백초 씨도 몰랐던 것이지요. 언젠가 은행나무 아래에서 친우가 자신에게 조언해주던 충고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감히 친밀히 지내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으나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자 백초 씨는 가슴이 타들어갔지요. 하지만 자신이 꿈에 그리던 두 여인과 한 집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다 순양이의 행랑채로 건너가 합방이라도 한다 치면 그 다음날 본처 오방댁의 바가지가 평소의 곱절은 더해져 사정없이 때려박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판단한 백초 씨는 어느 날 나름대로의 규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3일의 간격을 두고 본처와 첩의 방으로 번갈아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내 앞으로는 이러한 3일 주기로 각각 분별 없이 공평한 사랑을 할 터이니 이제 제발 그만들 좀 싸우시고 이 규율대로 순서를 좀 기다려 주시오들. 아시겠소이까? 이견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소이다. 안 그래도 아웅다웅 서로 간에 불만이 쌓인 판국인데 백초 씨 본인이 뱉은 말을 제대로 지키기라도 했다면 좋았으련만 이 백초 씨라는 인간이 제 본처의 안방으로 들 날만 되면 그때부터 온갖 핑계를 늘어놓으며 마치 내일 모레 관 속에 들어갈 양반 마냥 콜록콜록 고부륙내에 으실으실 몸살이 왔다며 잔뜩 달아있던 본처의 마음에 초를 치고 있었으니 본처 오방댁의 불만이 개운하게 가실 리가 없었습니다. 본처가 부엌에서 민물을 하고 간단한 술상을 차려 사랑채까지 건너오는 날에는 백초 씨도 어쩔 수 없었기에 마지못해 본처에게 올라가 껍죽껍죽 흉내만 내고는 오방댁 마음의 불만 지피고 쓰러져 잠든 척을 하였지요. 아니 이보세요. 벌써 끝난 geb니까? 아, 여보. 오방댁의 시퍼런 고함에도 백초 씨는 감은 눈을 뜨지 않고 꿋꿋하게 코 고는 소리를 내는 것이었어요. 사실 백초 씨도 할 말은 있었던 것이 그간 이 악처에게 시달릴 대로 시달렸던 참이라 오방댁의 얼굴만 봐도 찔끔 숨이 죽어 기어들어가는 삶을 살아온 지가 벌써 몇 해던가요. 주눅이 들대로 들어 도저히 제 본처와는 운우지정의 흥을 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열만 잔뜩 올려놓고 쓰러지는 백초 씨의 행보 탓에 오방댁은 터지는 분통을 고스란히 후첩순양에게 터뜨리기 일쑤였습니다. 지금 나를 능멸할 셈이야? 대체 내 건 왜 빨지 않은 게야? 아침부터 빨랫감,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개울가로 갔다 온 순양에게 오방댁이 살벌한 표정을 하며 따지고 들었지요. 양손을 허리에 걸친 채 눈을 부릅뜨고 씩씩대는 오방댁을 바라보며 빨랫감, 광주리를 내려놓은 순양이가 콧방귀를 터뜨리며 답했습니다. 형님,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집에 노비로 들어온 몸종이 아닙니다.
엄연히 지아비가 허락한 후첩의 자리로 들어와 있는 것이니 존중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인 대접은 그만둬 주시지요. 형님 속고시며 버선이며 형님 고쟁이는 형님이 직접 빠셔요. 아주 집안일로 이래라 저래라 몸종 취급하며 일을 떠넘기는 것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저도 그간 당할 만큼 당한 처지라 더 이상 장단을 맞춰드리지 못합니다. 여리여리하기만 한 가냘픈 외견의 순양이었지만 그녀 역시도 악독한 시집에서 버텨온 잔뼈가 굵은 몸. 본처 오방댁에게 형님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매사에 한치도 수그러들지 않는 강단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초 씨가 모처럼 마을에 들어선 장터에 갔다 온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순양과 합방하기로 정해둔 날이었지요. 헌데 첩과의 합방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웃음꽃을 띠며 달려가던 백초 씨가 그날따라 몸이 좋지 않다며 저녁 식사도 거르고는 방 안에 들어누운 것이었습니다. 원래라면 본처 오방댁의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밤이거늘 백초 씨 저 인간이 아프다고 제 방에 누워 꿈쩍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 어찌 기특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보, 여기 꿀물을 타왔으니 이것 좀 들고 기운 차리셔요. 오방댁이 꿀물을 소반에 담아 사랑방에 들어가니 백초 씨는 이불을 덮어 쓴 채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아휴, 이거야 원. 곧불기가 이리도 심하여. 이 일을 어쩌면 좋답니까? 아무튼 오늘은 딴 생각일랑 일절 마시고 가만히 누워 계시구려. 그럼 소첩은 이만 건너가 볼 터이니 푹 쉬셔요. 오방댁은 백초 씨에게 밤인사를 건넨 뒤 안방으로 돌아와 오래간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발을 뻗고 단잠에 빠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몸이 아파 죽겠다던 백초 씨가 슬며시 눈꺼풀을 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지요. 어디 보자. 불이, 오커니, 이제 꺼졌구만. 안방에 불이 꺼진 걸 확인하자마자 백초 씨는 까치발을 세워 조심스럽게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순양이 웃으며 백초 씨를 맞이했지요. 창밖으로 불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이불을 덮어치고 호롱불을 켠 채로 장터에서 사온 놀이개와 밥가분을 순양에게 건네고 깨역과 땅콩을 함께 먹으며 하하호호 웃음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리께서 이리도 소첩을 중히 여겨주시니 소첩은 참으로 더 이상 여한이 없을 지경입니다. 무슨 그런 소리가 다 있소. 내 당연히 자네의 일을 허투루 넘겨서는 아니 되는 법. 본처의 악다구니에 마음이 다칠까 늘 그것이 걱정이구먼. 그럴 리가요. 나리께서 이리도 제게 온 사랑을 다 주시는 걸요? 그런 것을 느낄 시간조차 부족할 정도로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순양은 일찍이 백초 씨가 맛본 적 없는 화사한 웃음을 머금으며 그의 팔을 붙들고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 천금 같은 웃음 앞에 백초 씨의 혼이 물에 탄 꿀처럼 뭉근히 녹아내리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초 씨는 당장에 순양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와락 끌어안으며 제 사랑을 증명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그날 밤 세차게 달아오른 백초 씨는 순양이 2번이나 까무러치도록 온 힘을 쏟아 뇌성병력이 몰아치는 양기의 힘을 보여주었지요. 그렇게 백초 씨가 호강에 겨워 지내던 어느 날 오래간만에 산 너머의 잔치집에 들렀다가 거나하게 곡주 한 잔을 걸치고 집에 돌아오니 어머나 이것이 무슨 일인가요? 오방댁과 순양이 서로 머리카락을 움켜잡고는 죽이네 살리네 소리치며 대판 싸움이 붙은 것이 아니겠어요? 화들짝 놀란 백초 씨가 달려들어 당장에 2 사람을 떼어놓자 오방댁의 눈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이거 분위기가 심상찮구나. 이대로 가만두었다가는 필시 언제라도 경을 치기 딱 좋을 정도로구먼.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평소와는 다른 심상찮음을 느낀 백초 씨가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이 없는 사이 또 순양이를 해코지 할 것이 뻔하다 여기고는 순양의 따귀를 찰싹 갈기며 그녀의 멱살을 틀어주며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이것이 대체 무슨 못된 짓거리더냐? 참으로 무엄하기가 짝이 없는 행태렸다. 내 너의 아비를 보아 그간 너를 어여삐 여겨주었다 하여 이리도 천지분간을 몰수하려는 게야? 부첩의 자리로 들어와 본처에게 이 무슨 되어 먹지 못한 행동인가? 내 오늘 이 배은망덕한 년을 당장에 치도곤을 놓아 혼주를 내줄 테다. 어서 썩 따라 들어오지 못하겠느냐? 백초 씨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황망한 표정이 된 순양을 끌고는 행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가축 마냥 백초 씨의 기세가 사리등등하였기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오방댁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엄맘마? 이것이 지금 어찌된 일인 게야? 지금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저 양반이 지금 내 편을 들고서 저 망할 계집을 족치겠다고 끌고 간 것이 맞다는 것인가? 오방댁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백초 씨가 자신의 편을 들고 저토록 발벗고 노여움을 표출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오방댁은 씩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치가 떨리는 분노로 온몸이 옥신댔지만 지금은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그동안 재구실 하나 하지 못한 답답하기만 하던 남편이 아주 오래간만에 제 노릇을 해내는 것 같아 든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산뜻하게 발걸음을 놀려대야의 물을 한가득 받았지요. 하여간에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오늘 밤엔 저 양반을 아주 후하게 대접해줘야 하겠는걸? 오래간만에 이거 실력 발휘 좀 해보아야 하겠어? 순양의 손톱으로 여기저기 긁힌 얼굴을 세수하고 엉망으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곱게 빗질하며 중얼거렸지요. 그간 오지게도 저 거머리 같은 년에게 빨려먹은 모양이지? 이제 슬슬 만정이 떨어진 모양인가벼? 아차, 내 이럴 것이 아니지? 고년이 곡소리를 내는 꼴을 아니 볼 수야 있는가? 순양이 치도곤을 두드려 맞는 꼴을 놓칠 수가 없었던 오방댁이 왼수 죽는 꼴을 보려고 행강채로 가 절구통에 올라서 들창문 틈으로 방안을 몰래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행랑채 안을 들여다보던 오방댁은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당장이라도 혼주를 낼 것처럼 순양의 멱살을 틀어지고 들어간 백초 씨와 순양이 그야말로 태초의 모습으로 한데 엉켜서는 찰싹 달라붙어 구름을 몰고 와 요란한 비를 퍼붓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으리, 아까는 너무 심하셨사옵니다. 미리 언질이라도 주시지. 다짜고짜 따기까지 때리시다니요. 소첩 하마터면 정말로 나으리께서 제게 꾸지람을 주시는 줄로만 알고 염통이 떨어져 나갈 뻔했지 뭡니까? 그 무슨 되도 않는 소리신가? 내 자네에게 어찌 그런 마음을 품는단 말이던가. 처가 자네를 하도 못살게 도구니 그 앞에서 체면이나 차려주려 그러한 것이오. 많이 아프셨소? 내 그 아픔의 몇 곱절로 기분 좋게 해드리리다. 어머머, 나으리. 소첩 오히려 나으리의 천둥벼락 같은 박력에 그만 더욱 새빨간 춘심이 동하고 말았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나리께서 소첩의 이 불덩어리 같은 마음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러한 꼴불견이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오방댁의 머릿속이 등잔유라도 뿌린 듯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꼬락서니를 목격한 오방댁의 분노는 하늘을 뚫고 옥황상제 계신 곳까지 닿을 지경이었지요. 에라이 이 개 같은 년놈들아. 내 오늘은 기필코 너희 것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오방댁은 밟고 서 있던 절구통에 절구꽁이를 집어들고 들창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쏜살처럼 방 안으로 달려들어 백초 씨의 하초를 겨냥하여 들이닥쳤지요. 그 누구도 폭주한 오방댁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요란하게 펼쳐지고 둔탁한 절구꽁이 휘둘리는 소리와 함께 담벼락 너머로는 백초 씨의 까무러치는 듯한 외마디 비명소리가 널리 울려 퍼져 온 고을에 넘치다 못해 저작거리까지 흘러들어갔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